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누적 확진자 수 3천여 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전국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고령 확진자 발생도 3배가량 많아서 더 걱정입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원인과 방역 문제를 진단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비수도권까지 본격 확산되면서 전국적 2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리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는 3천여 명. 코로나 재확산의 촉매제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900명을 넘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일명 깜깜이 확진자도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곧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벌어진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 집회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은 보수 야당의 책임이라며 방역 협조를 촉구했고 통합당은 여당이 코로나를 정치 쟁점화한다며 정부의 방역 실패론으로 맞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방역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지금이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줘야 합니다.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EU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상과 방향을 놓고도 정부와 여야 모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주요 대형 병원과 전담 병원들이 잇따라 폐쇄되고 의료진의 과로와 병실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양상을 진단해보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용석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전문가 모시고 토론할 주제가 바로 코로나19 재확산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죠. 먼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모두 발언으로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는 순서대로 시작할까요? 네, 허 의원께서 먼저. 네. 네. 최근 2주간 코로나의 국내 발생이 162명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늘어난 그런 환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측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나 많은 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협조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을 너무 좀 일찍 푸른 감도 있고 국민이 너무 지쳐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빨리 좀 가라앉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기숙 교수께서는 지금 매일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죠. 특히 좀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 네. 우리가 우려했던 2차 대유행이 예상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2단계가 강하게 시행되면서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은 있는데요.
문제는 이 2차 파동이 끝나더라도 또 3차, 4차가 계속 될 겁니다. 네.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2차 파동을 맞으면서 몇 가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교훈을 삼아서 다음 파동 때는 그 부분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돼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민석 교수께서 좀 3차, 4차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제 입장에서 보는 걸로는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 자체가 각 나라의 그 의료 인프라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적용 시점까지는 확진자 급증을 억제하는 이게 매우 컨벤셔널하고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방법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의료 인프라가 존속되어야 되고 구성원의 능동적인 협조가 핵심 사안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전략이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상승 곡선이 정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미리 예방되도록 어떤 대책이 좀 나오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이른바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재확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하루 400명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랑제일교회, 정부에서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이 이제 기폭 제한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재확산된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된 원인이 어디다고 보시는지 좀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우리 이번엔 박인숙 교수께서, 박인숙 의원께서 먼저.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 봐도 여러 요건이 합쳐서서 이렇게 폭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 원인이 있었죠? 네, 복합적이죠. 그때 마침 이제 휴가가 시작하는 시기가 마침 시작이 됐고, 또 장마가 되면서 또 실내도 많이 있었고, 국민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또 이제 경제를 생각하느라고 좀 많이 풀었잖아요. 조그만 교회 집회도 조금 풀었고 쿠폰까지 주고 여행도 조금 장려를 해라. 경제를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복합적인 요인으로 돼서 이렇게 폭발을 하고 그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2차, 3차, 4차로 퍼지는 게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뭐 정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원인도 있고 정부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 의원께서 보시는 재확산 원인 핵심적인 거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러분이 진단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번에 재확산의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짚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수도권 환자 발생이 종교시설 중심으로 대부분 확산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뭐 예배라든가 소모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실 조용히 전파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8월 15일 날 집회를 기점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전파됐던 소모임이나 예배나 아니면 교회 일부 교회죠. 이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그런 것이 광화문 집회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진단하고 있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폭발적 퍼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정 교수께서도 좀 이 폭발적 증가 원인 좀 짚어주시면.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방역 전략 자체가 커브를 누르는 상태의 전략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이 조금만 빠져도 피크는 언제든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재확산의 원인이라고는 얘기를 질문으로 잡아주셨지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에 기인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구성원들의 자기 통제 스트레스가 임계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그렇죠. 힘든 네, 우리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자율 통제가 임계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소한 일련의 사건들이 스파크만 일으켜줘도 상당히 그 커브를 누르는 그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삭감되면서 바로 피크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있는 몇 가지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저는
그 종교 활동이 연결이 될 수는 있다라고 네. 보죠. 다만 그것이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단초가 됐을 뿐이지 그 자체가 큰 여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정 교수 두 분 다 정 교수십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현장에서 보시는 어떤 그 원인 진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1월 달에 첫 환자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하세요. 심지어는 장갑도 다 끼고 오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동네를 이렇게 보면요. 카페나 이런 데 가면 7월 말, 뭐 8월 초 이럴 때는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다 마스크 전혀 안 하고 네네. 예, 저만 마스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꼭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각심이 해이해졌다. 네. 다들 그냥 뭐 이번 여름 그냥 지내가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 조금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아쉬운 것은 사실 소규모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을 때에 그때 한번 금지를 한번 했습니다. 제재를 했는데 7월 21일 날 풀어줬죠. 네. 그리고 덧붙여서 다단계 방판이라고 부르는 다단계 방문 판매에서도 여기저기서 환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놔뒀어요. 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3차, 4차 파동이 올 것 같은 그런 것들, 기미가 있거나 그런 사인이 보이면 다음에는 그 부분을 발생하는 그 부위별로 조금씩 강하게 누르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 교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정명석 교수님께. 이 바이러스가 뭐 변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감염이 쉽게 확산되고 그런 게 일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그 여러 번 제가 의뢰를 받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고 RNA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 자체가 자신의 유전체에 약간씩의 변이를 좀 더 자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압력이 올 때마다 그걸 비껴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생존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따라서 지금 있는 종류가 벌써 뭐 WHO에서 발표하는 7가지 정도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한 메이저 그룹이 한 3가지 세부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GH 그룹이라는 게 대다수를 네.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서 이들이 앞으로 변이주가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해서 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역 전략을 펴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왜 갑자기 나왔나라고 하는 의문이 되면 오히려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접근 변이라는 자체가 것은 틀린다는 바이러스의 거죠. 생존 전략으로 당연한 그렇죠. 것이다. 이 바이러스의 움직임이 그렇게 가는 특성 자체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놓고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될 것이고 그 전략들은 사실 바이러스와 인간과의 부딪힘 속에서 계속해서 변할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과거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구도 여러 가지 많고 또 자칫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감염 나갈 수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그런 상황이 옛날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교수께서 보시는? 네. 옛날 첫 번째 유행했던 그때보다. 예, 지금 언급하셨지만 바이러스의 타입이 살짝 달라졌고 지금 나오는 바이러스 GH 타입은 신천지 때 그 SV보다는 훨씬 더 전파력은 강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요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위 우리가 감염의 그 에피센터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감염의 클러스터가 네.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해 있고 종류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잡더라도 나머지 또 해서 또 터지면 거기서 또 모르는 감염 또 가고 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잡아야 될 게 많습니다. 대구는 가장 큰 클러스터가 있었고 그걸 잡음으로 해서 나머지는 움츠리면서 오그라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클러스터가 네. 수도권에 흩어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수도권의 연결성이죠. 예. 수도권은 서울을 향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그 대열을 보십시오. 예. 그리고 수도권 조금만 누르면 지금 인천 괜찮다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바로 인천 바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제일 크기 때문에 더 제일 겁난다는 이유가 저는 뭐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전국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성수철 네. 공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핵심이지만 사실 대구의 경우에서는 신천지 발로 집중적인 어떤 감염과 이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지금의 특정 교회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지금의 방역 당국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염을 확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네. 이런 곳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문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서울에서 그냥 옆에서 참석했던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참석하고 다시 또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는 이런 양상이 대구하고는 저희가 완전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정말 위기스러운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바뀌어서 더 위험하다. 그거는 확실히 컨펌이 안 된 거죠. 컨펌이 지금 됐다고 봅니다. 됐나요? 그렇다고 치명률이 네. 더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퍼지기는 네, 하는데 네, 그렇죠. 치사율은 더 올라가진 네. 않았다. 질병 그게 자체의 중요한 변화는 거고.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재미있는 뉴스를 또 보니까 부산에서 나온 거는 이 타입이 아니라 또 러시아에서 수입된 거더라고요. 러시아 그러니까 선원들 네. 쿼트르 1호에서 나온 그 네. 바이러스인데 그건 GR 타입이라고 예. 그쪽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바이러스 타입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것도 조금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수치로는 치명률이 더 올라갔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대구 신천지발 집중적인 확산 때는 대다수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위기 신호가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고령자들의 중증 환자로 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가 높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대비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빨리 검사장으로 나오고 네. 그러면서 가족의 그 이상의 2차, 3차의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선 어찌 보면 최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가 다른 의견으로 좀 시각을 보면 사실은 구성원들의 이동이 더 활발해서 N차 감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 수도권이라가 진앙인 것이 가장 걱정이 된다라는 선생님들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상태에 비해서 즉 신천지 그때 사태가 초기였다면 네. 지금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축적된 많은 개입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개입 요인들을 빼고 바로 신천지와 이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우려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비해서 무증상 감염자 혹은 드러나지 않는 감염자 수가 월등히 많다라는 것. 네. 그것은 아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추적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네,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이 신천지 때와 지금을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저희가 또 그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치가 공동체에서 저희가 취해야 되는 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구성원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되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지금 가장 고민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책임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당신 책임이야라는 말을 아주 비근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방역 전략 자체가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때 너의 책임이야라기보다는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한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맞되 그리고 설득은 하되 이것이 너에게 압력이나 어떤 책임 소재 그 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이제 상대적으로 뭐 비협조한 사람도 많고 이제 뭐 무단 이탈한 사람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책임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책임을 물을 거라는 태도보다는 그렇죠. 그럼 빨리 진짜. 와서 검사를 받으셔야만 된다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굉장히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하면서 역학조사를 나가보면 일단은 거짓말 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지금도. 도망갑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질병관리본부에도 특사경 권한을 달라.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를 해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하게 해달라.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역학조사관이 들어가려는데 막으면 못 들어갑니다. 네. 대신에 특별사법 경찰관이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이소부화가 생각나거든요. 바람을 막 불어서 옷을 벗길 것인가, 따뜻하게 햇볕으로 쪼일 것인가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적어도 이거 금년에 안 끝나거든요. 예, 내년까지 갈 때에 스스로 나와서 협조하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단 한 명의 이탈이 많은 감염을 나타낼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전 참 좋은 제안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죠? 예, 당신들 책임이가 용서할 수 없다보다는 빨리 좀 그 협조를 받아 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좀 이제 지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네. 방역 당국이 경청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범주의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위험하고 가족도 위험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위험하니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검사를 왜 받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그때서부터는 이런 교과서적인 대응에서는 사실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한 기자분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제 그 문자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 교회에서 보낸 문자인 것으로 장인한테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문자에 나오냐면은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는 다 무시하고 교회가 나눠준 핸드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냐면 정부가 계속 위험하니까 와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그건 무시하고 우리 공동체가 내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세요라고 네. 하는 정말 걱정이 되고 그게 본인의 건강만 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는 네, 네. 그런 위기라는 것을 정말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뢰가 없어진 게 제일 큰 그 위기라고 생각을 신뢰, 하거든요. 믿음, 네, 정부에 대한 신뢰. 네. 그러니까 목사님만 믿고 교회만 믿고 정부를 안 믿는 거잖아요. 정부를 믿게 해야죠. 정부가 저는 여기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정보에 또 가짜 뉴스가 워낙 범람하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정말 정부를 믿고 내가 정말 정부를 위해서 나의 조금은 희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러나게 하려면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통의 기술을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에 지금 이제 현재 그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3단계를 올려야 된다. 아니다 굳이 지금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이제 학회에서도 이제 일부 감염을 대표하는 데서는 빨리 올려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 또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당장은 아니라고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좀 이렇게 더 심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양상을 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국민들한테 충분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을 살펴봐서 모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고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면 저는 굳이 3단계 안 가도 된다고 봅니다. 3단계는 이건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네.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나온 얘기지만 코로나에 죽느니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3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정교한 단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지금 누구나 다 지금 2단계에서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막 가자고 하지만 한쪽은 3단계 가면 큰일 나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2.5단계를 만들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방역은 충분히 경제는 그래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많은 단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 쓸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한번 좀 네. 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혼자서 상상을 좀 하거든요. 네네. 이거 생겼을 때 의사들이 사실 저들 포함해서 2월 달부터 모든 걸 다 멈추자.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들 다 막자. 네. 그거 안 막았잖아요. 근데 뭐 그때 다 막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온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집에 먹을 거 좀 두고 네. 일주일 동안 다 스탠스틸 전부 멈추면은 멈추자. 일주일 뭐 사실 그 잠복기까지 하면 일주일도 짧지만 최소로 잡아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에 아까 저 정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을 준비를 하면서 3단계를 이렇게 오래 끌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네. 조선의 신문에도 한번 보니까 뭐 짧고 굵게 네. 한번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짧고 굵게 한번 하고 영원히 갈 수는 없고 그 다음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2단계를 지금 2단계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똑같은 거 되풀이할 수는 없고 한번 극약 처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원전 멈춤을 한번 하고 네.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런 그 다음에 말씀이십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이게 정말 일주일 동안 딱 컨트롤이 되겠냐.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어떤 거냐면 특정 집단이 또 혹은 아주 어떤 대상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연되는 것들이 3단계로 그냥 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중환자실에 대한 여력이 어떤가 우리가 3단계로 바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은 어떤가 이게 경제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점검해야 될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유행 지역이 수도권에서 더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형국인데 유행 지역의 특성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본다면 정 교수님 말씀처럼 3단계로 갔을 때 저희가 치러야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사실은 상당하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과 정부가 모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방역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선택한 방역 전략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팀이 중간에 교체되어서 현재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같은 방역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헤드쿼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신천지 사태 이후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다 줬고 그 사이에 구성원들의 회의가 있었지만 중간중간 그래서 피크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오던 것이 이번에 조금 다시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위기감을 불러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방역팀의 오더를 그리고 가이드를 충분히 신뢰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는 저희가 2단계를 다 지켰는데 안 됐다면 그럴 땐 3단계로 올리는 게 정말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정말 2단계를 서로 잘 지켰느냐 그 점에서 미비했다면 이것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먼저이고 지금 방역팀은 아마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믿고 기다려달라. 그리고 다른 데서 오히려 방역팀을 흔드는 일을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그렇죠. 2단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희가 터진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더 커서요. 네. 그 점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쉬운 부분이 14일 날 환자가 증가하면서 15일 날 확 터졌습니다. 네네, 8월 14일 날. 예, 8월 15일 날 2시에 총리께서 2단계 격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력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끌어서 8월 18일 오후 5시에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금지다 이렇게 네.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18일이 지나고도 충분히 날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제 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멈칫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3일, 4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N차 감염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이태원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2차를 가게 되면 행정력이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낮은 숫자를 보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방역팀이 헤드쿼터가 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방역팀이 우리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단계로 격상이 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동이 걸렸으면 그때 행정팀은 방역팀의 말에 따라야 된다라는 뜻인데 좀 기다려볼까? 이런 태도 자체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는 방역팀의 전권을 정말 주고 그들이 우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끔씩 네, 거꾸로 네. 해보고 싶다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방대본이라고 나오는 그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경 본부장 중심으로 한 체제하고 정부 내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처에서 내는 메시지가 지금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 타워를 거쳐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뭐 그 문제는 사실 차타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방역팀에 전권을 주고 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게 메르스 때부터 나온 얘기고 그때도 제가 법안을 썼고 네. 계속 국회의원 8년 하면서 그 법을 이제 했는데 네. 아무도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됐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질본을 좀 높이자. 그거를 또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를 또 분리하자.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태를 겪으니까 질병관리청으로 지금 이제 저는 뭐 개인을 누구를 지적을 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저 질본본부장이 정말 이 모든 거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도 한 말씀 하실 수 있고 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거에 그 중심에는 질본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 교수님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요. 저희가 방역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하는 것을 초반에 우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 입국자 전수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하는 걸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을 하고 하루 반나절 만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방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 그럼 특별 입국 절차를 당장 공항에는 모두 그 항공사의 직원들이 있지만 그건 항공사의 직원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잊지 않았던 사람들과 잊지 않았던 업무를 말을 오늘 한다고 해서 오늘 구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을 포함해서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한 번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그 필요성에 동의하나 그 필요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구동하기 위해서 막상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인력과 시설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연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갭들을 정부가 방역 당국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거냐, 아니면 때로는 그게 아니라 방역 당국의 그러한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냐, 이런 저는 인식의 격차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방역 당국과 현 정부,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돕고 이러면서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두 바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모든 국정 운영이 방역 당국의 의견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허 의원님하고 제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네. 여기에 의견을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거를 집행하는 건 어차피 정부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결국 같은 얘기를 좀 표현만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그렇죠? 1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선거 전에 지급이 됐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한다면 또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준다면 뭐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또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논란인데 일단 정부는 추경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죠? 어떻게 입장은 어떠신가요, 좀 민주당 입장도? 사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전 경험을 보면 저희가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환자가 급속하게 느는 시점으로 봤을 때 보통은 잠복기 혹은 저희가 자가격리하는 기점을 2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가봐야 네. 실질적으로 이 양상이 좀 정확하게 파악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대상이 그 피해의 규모나 확산의 정도나 지역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저희가 이것을 재난지원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특별한 계층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으로 할 거냐 정책 방향이 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정말 방역 일단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시점으로는 한 2주 정도가 지난 이후에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런 뭐 논의하기 좀 이르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드러난 예. 그런 방향이나 내용이나 규모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늦기 전에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글쎄 여러 가지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언제 줄 거냐, 누굴 줄 거냐 이거에 논의를 해서 다른 거는 좀 빼고 저는 누구를 줄 거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엔 좀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음식점업자들 그냥 수입이 딱 끊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떻게 되든 특히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큰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정말로 선별을 해서 잘 골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네. 집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두텁게 정말 보호하도록 어려운 한다.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나 죽느니 굶어 죽느니 뭐 이런 말들이 네. 나오지 않게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두분 교수님께서 이런 의견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가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 그럴 경우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환자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병상 부족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사실은 이태원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유가 많이 있어졌습니다. 6월, 7월 달에 병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환자 병실이 지금보다 한 2배를 갖고 있으면요. 네. 3단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결국은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신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환자실, 그러니까 3단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환자실이 부족해요. 네. 6월, 7월 달에 만들었어야죠. 예. 200개, 300개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수도권의 민간 병원에 대해서는 8월 19일 날 실태 파악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파악하고 만들고 해서 이제 뭐 140개 준비됐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다음을 얘기합니다만은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서 있다가 이 2020년 이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는 이 나라에서 중환자실 100개 못 만들어 가지고 중환자 수용이 안 돼서 어렵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되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200명, 300명 안팎으로 계속 발생하면 당연히 8월 말 되면 중환자실 다 차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엉성한 중환자실을 만들어서 엉성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미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큰데 또 의료진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또 일은 해낼 겁니다. 네.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 어떻게든 해내면 안 되고 뭔가 잘 준비가 돼야 의료진들에 되는데. 대한 신뢰가 있으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의료진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실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나라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냐? 그렇진 않고요. 중환자실은 있지요. 다만 감염병 환자랑 함께 쓸 수 있는 중환자실이 병원에서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초기에도 점검을 우리 정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병원이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당연히 없습니다. 네네.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저희가 대비하고 대응할 때는 정말로 이게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이번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리고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방식에 대해서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접근이 돼야 되지. 네. 중환자실 지금 만들어서 몇 개 이걸로 또 저희가 다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참 우리가 깊이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그죠? 뭐 늘렸다가 환자가 줄어들면 계속 놀릴 수도 없는 그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의료 병상 저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요. 정말 시간에 제가 다 이거를 써도 일단 그 정부에서 중환자실 베드가 몇 개 있다와 중환자 학회와 정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그 전문가들이 보는 숫자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 예, 그러니까는 정말 침대만 갖다 놓고 중환실 침대 하나만 갖다 놓은 것도 정부에서 치는 것 같고 정말 네. 중환자 하는 분들은 거기 사람이 그 간호사도 세 쉬프트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많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 있어야 되고 기계 있어야 되니까 이거로 쳤을 때 이거가 진짜 중환자실 베드다. 네. 이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사실 팩트는 지금 굉장히 모자라요. 중환자실 베드가. 그래서 저는 이 3단계 가고 이런 것도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약을 개발하고 백신 나오고 치료약 나오고 네. 이 중환자실 만들고 사람 만들고 사람 더 모셔오고 기계 준비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단계 그렇게 조금 더 세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얘기가 메르스 때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네.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음압병실 만들라. 뭐 병원마다 전부 인펙션 컨트롤로 이런 거 다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감염이 예방될 수 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병원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조금 잘하는 거는 메르스 때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지방병원도 가보면 새로 병원 짓는데 음압병실 만들어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줘요. 네. 해준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그 법은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비로 음압병실도 만들고 병원의 시설을 다 바꾸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래도 무척 모자라는 게 평소에도 중환자실은 보면 볼수록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그래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또 의사도 수가 많이 문제가 안 있는 가고 것이고. 간호사도 힘들고 네. 똑같이 고생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중요한 게 그 대구에서 병실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니네 병원 비워. 그래서 그 특별 이제 환자 하는 거를 했는데 지원은 안 주고 그 병원은 낙인이 찍힌 거예요. 저기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입원했는데 환자들이 안 가거든요. 그 병원은 굉장히 손해가 많고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렇죠. 이제 나 몰라라 하거든요. 이제 지나갔다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정말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히 정말 여기에서야말로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네. 사람도 키우고 간호사도 키우고 처우도 개선하고 중환자실 하면 할수록 적자 이 구조로 깨야지만 이런 것도 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말. 과제가 좀 한두 네.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렇죠? 이런 많아요. 문제에 네. 있어서는. 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상당히 저는 동의하고 정확한 지적이시지만 정부가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서 받던 병원을 나 몰라라 하고 이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사실은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것이죠. 그런 병원에 정확하게 보상하고 또 네. 그런 병원을 지원해라라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만들어줬는데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병원 나 몰라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공동의 책임인 거죠. 그렇지는 네. 않고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당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그런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또 지금 결산 시즌이라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나 몰라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뭐 그건 지금이 좀 아니고요. 위급하다 그럴까요? 어떻게 현장에서? 그렇게 계획이 아니, 있겠죠. 네. 그것을 겪고 있는 병원과 또 정부가 만들어준 예산의 항목이라는 게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예산도 보완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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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 몰라라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네, 생생하게 맞습니다. 전해드리고 제가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말수가 조금 그렇거든요. 조금 좀 과장되는데 사실 과장이 아니라
바로 들리는 목소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또 이게 좀 글쎄 정부 측의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예산 집행이라는 게 당장 여기서 약속했다고 당장에 아무 데서나 돈을 꺼내서 이 호점에서 나가고 저 호점에서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타임 렉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거기서 왜 버스로 기사들도 돈을 못 받았다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 격리로 가는 사람도 공항에서 버스들이 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는데 그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못 받았다고 난리를 했는데 나중엔 결국은 받게 되겠죠. 받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제가 나 몰라라 했다고 하면은 또 이제 또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장의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의 낙인 효과는 이거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선의로 병원을 비워줬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족 상황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겁니까? 의료진들이 어떻게든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여력이 되는 겁니까? 제 의사들은 뭐 간호사 마찬가지 의료진들은 그냥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그냥 매몰돼서 갑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중환자실만 만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인공호흡기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지 않습니다. 내과 전문이라고 다 할 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역시 지난 6, 7월 때 좀 조용할 때 좀 그런 분들 연수 강좌라도 하면서 같은 내과라도 전혀 못 만지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면 옛날에 레지던트 때 다 배웠거든요. 밤새면서 일했기 때문에. 연수 강좌를 해서 위급할 때 투입하는 지하철 파업할 때 그래도 뭐 제대 군인까지 넣어가지고 하듯이 그런 걸 좀 이제 언론에서 좀 제안을 하는데 이제 뭐 저는 그냥 일개 교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까 뭐 중환자실 2배 늘리라 했지만 누가 가서 일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던 나라가 이제 자빠지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뉴욕, 영국, 뭐 이태리 할 거 없이. 그러니까요. 우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면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뭐 정부의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종합으로 중환자실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병실, 생활치료센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환자들이 사망하는 건 중환자실이거든요. 거기 다른 데 조금 미흡해도 중환자실은 또 그러니까는 중환자실이라는 게 그냥 침대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시설, 장비, 인력도 의사만 아니고 의사, 간호사 거기에 들어가는 테크니션 다 포함되는 거를 이거를 평소에 키워놔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하자 그거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에서 선진국인 나라들이 왜 그렇게 처음에 뭐 사망률이 뭐 10% 거의 20%에 달았거든요. 그게 의료는 발달했지만 이게 중환자실이니 그 카패시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게 시간을 벌면서 준비를 하자. 그걸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전 준비가 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정 교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세균 총리께서 연말쯤이면 치료제 나올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기대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치료제 백신 개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는 일부의 기대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상용화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를 모두 득하고 그 다음에 판매원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때까지를 저는 21년 초 그리고 중반 요 사이에 그때 백신 몇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약점이 뭐냐면 배분의 문제가 여기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한 경우에는. 그럼 이제 배분이 어디의 영역까지 어느 나라까지 그동안에 어떤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올 것인지에 대한 시간은 여기서 카운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만약에 필요한다면.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백신은 아무래도 배분 문제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될 텐데요. 요거는 21년 하반기나 말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금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불신이 있죠. 우리는 그 불신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개발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배분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혹은 말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누르는 작업, 여기에 정말 빈틈이 없는 게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시기로는 내년이나 되어야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뭐 백신이나 국내 개발 나올 백신은 것이다. 그럴 겁니다. 네. 해외 개발 백신은 저희가 좀 빨리 움직인다면 네. 21년 초중반에 일단 소식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네. 저희가 빠르면 그거를 도입할 수 있는 일부라도 도입해서 네. 예, 국민 일부에게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좀 선점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그렇죠. 예. 예. 혹시 미국이나 영국 뭐 할 거 없이 지금 경쟁적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해서 이미 했던 예, 얘기죠. 백신 개발 단계에 일단 거대한 펀딩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세피와 같은 그런 사회적 전 세계적인 이런 연대 기구를 통해서 저희도 일정 정도의 재원을 넣고 또 백신을 공급받는 그런 다양한 회의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는 한편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루틴으로 이 단백질 백신이 만들어지는 루틴의 시간이 보통은 뭐 우리가 7년, 뭐 네. 1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아우, 그래서. 네. 너무나 네. 그동안 근데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백신들은 반드시 이 단백질을 기반으로 꼭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도 있고 또 접근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백신 문제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만들어졌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분, 우선적으로 누구를 먼저 할 거냐부터 네. 시작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비용으로 할 거냐, 저희한테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 또한 저희가 굉장히 급하지만 안전으로부터 공정한 배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하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그룹 없이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게 우선순위 그룹이 배제되지 않고 백신에 필요한 분들이 네.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과 사회적인 합의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또 좀 지금 계시는 그런 걸로 과정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 국가와 또 여러 회사와 많은 커미티를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뭐 어떤 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제조하게 되는 경우에 네. 그런 제조의 경우에는 일정 퍼센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네,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칠지만 현재 이 긴 코로나 대응에 정부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열일을 하는 정부에 조금 협조하고 네. 그리고 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지금 국민들께서 정부가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잘 꼼꼼히 쓰기 하는 것들을 네.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뭐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되겠지만 국민들도 역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짧게 좀 한 말씀씩만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먼저 정용석 교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저는 그 세 가지 사안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정기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즉 위기 관리 혹은 위기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저희가 선택한 방역 전략이 이것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네. 이때 구성원들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방역당국에 전권을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걸 보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위안을 얻었다면 그들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예. 그때 일희일비해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가지고 흔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은 정치권 지자체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정치권 마스크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 K방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저희가 탄탄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써야 되는 돈은 사실은 지금 이럴 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중환자실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아까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치명률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치명률을 낮춘다라는 것은 사회적 위기를 관리한다라는 뜻이고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돈을 쓴다라는 것이 왜 쓸데없이 미리 돈을 쓰느냐라는 얘기가 된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요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석 교수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네. 한때 우리 정정 본부장이 위드 코로나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저도 그 맥락에서 백신 예방접종 나오고 치료제 나와도 코로나는 계속합니다. 네. 치료제 안 나옵니다. 대단히 아쉽지만 당분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신 나와도 그렇게 대단히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같이 산다라고 일정 부분은 나의 생활을 조금 맞춰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서로 해야 되고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하고 손 씻고 기침 예절을 하는 것은 코로나 예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 조심하고 코로나 예절 지켜가면서 내년 말 그 다음에까지라도 계속 가야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연숙 의원의 마무리 발언 네. 부탁드립니다. 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미 조금 나왔지만 네, 정리해서 마무리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가야지 우리가 이걸 극복하거든요. 정부는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마스크와 소셜 디스턴싱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환자실 그거는 평소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또 오늘 얘기가 안 나는데 저는 가짜 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때는 저희도 헷갈리는데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봤어요. 누가 또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1%만 아프다. 99%는 환자도 아니다. 이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정말 이렇게 가짜 뉴스를 좀 걸러주는 이런 것도 좀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치적으로 코로나를 너무 어느 쪽에서도 정치화하는 거는 정말 네네.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기 상상하기 어려운 저희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힘들 것 같지만 정부도 국민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누구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네. 저 또한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특히나 학교도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면서 이게 반년 이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가사노동 플러스 아이 돌봄까지 어머님들의 피로감도 이제 극한에 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피로감에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부터 조금 더 양보하고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방역 수칙 정말 지금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것만이 나와 가족과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를 구하는 길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서로를 갈라내고 그리고 분리해내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하나로 합쳐져야만 이 위기를 저희가 가장 빨리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재차 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발생 예측이 어렵다면 결국 시스템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겠죠. 일단 이번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겠지만요. 앞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장기적인 대책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슈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